지난 이야기, 오로지 신성로마 제국을 견제하고자 전쟁을 일으킨 루이 14세. 본인의 선대가 그랬듯 자신 또한 악마, 오스만 제국과 손을 잡는다. 악마와의 거래는 혹독했다. 자신을 둘러싼 대부분의 국가들이 쳐들어오고 비옥했던 영토는 황폐해져 갔으며 튼튼했던 국가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루이는 제국을 방해하겠다는 소기의 목적만 달성한 채 전쟁에서 패했다. 다행히 전쟁이 꼭 실패로만 끝난 것은 아니었다. 스페인 왕가의 마지막 후에 카롤러스 2세가 프랑스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그의 병세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 하루라도 빨리 자신을 대신해 국가를 책임져줄 후임자가 필요했다. 그런 그의 시선에 닿은 프랑스는 세상 모든 일을 적으로 돌리고도 끝까지 살아남는 용맹함을 보였다. 마침내 카를로스는 루이의 손자 필리페에게 국가의 모든 것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루이, 과연 이는 그저 운이었을까? 아니면 실력이었을까? 그의 남은 행보가 프랑스 역사에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좀 더 지켜보자. 역사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방점의 경제사. 스페인을 차지한 루이, 득보다 실이 큰 전쟁을 벌였음에도 어째서인지 결과는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것을 탐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졌죠.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레오폴드 1세가 카를로스의 유언을 무시하고 펠리페 5세를 스페인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명분만 놓고 보자면 레오폴드가 불리했어요. 카를로스가 펠리페를 후계로 선택한 건 자국의 여론을 반영해 내린 결정이었으니까요. 국제 여론 역시 레오폴드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레오폴드의 편이 되었죠. 루이가 또 모든 걸 망쳐버린 거예요. 그는 펠리페가 스페인 국왕이 되었음에도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유지했습니다. 시작부터 카를로스의 유언을 무시한 거죠. 그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는 루이의 나이 때문입니다. 이제 60을 넘긴 그는 슬슬 후계를 염두에 두어야 했죠. 당시 아들 하나에 손자가 셋이나 있음에도 그는 불안했어요. 카를로스가 그랬듯 자신의 왕조 역시 갑자기 대가 끊기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펠리페가 프랑스 왕위를 계승해야 할 경우의 수도 남겨둔 거죠. 물론 정말 그래야만 할 경우 스페인 왕위는 다른 부르봉 왕자가 계승하도록 할 생각이었고요. 나름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카를로스의 유언에 위배되지 않는 거니까요. 그러나 루이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주변에 공표하지 않았죠. 단지 실수였는지 아니면 의도한 건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다른 국가들도 하나씩 그에게 의구심을 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킨 사건이 터졌죠. 루이가 뜬금없이 서인도 제도의 노예무역을 독점하겠다고 홍표한 겁니다. 그때 서인도 제도는 스페인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그곳을 프랑스가 독점하겠다는 건 말 그대로 프랑스가 스페인을 사유하겠다는 것을 의미했죠. 이는 마치 혼인신고만 안 한 거지 사실상 살림살이를 합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스페인은 프랑스에 이중된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루이는 프랑스의 패권을 위해 스페인을 아낌없이 이용했죠. 가장 먼저 눈엣 가시였던 윌리엄 3세를 노골적으로 견제했어요. 특히 스페인과의 교역에서 영국과 네덜란드를 배제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로 인해 양국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습니다. 화가 난 윌리엄은 곧바로 위해를 소집하고 지지를 구하는 한편 네덜란드 그리고 레오폴드와 함께 덴하그 조약을 체결했죠. 조약의 내용은 간단해요. 평화. 이제 그만 욕심부리고 만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변은 없었죠. 여기서 멈출 루이가 아니었어요. 윌리엄이 레오폴드 편에 붙었다는 소식에 그는 지난 레이스베이크 조약에서 한 맹세를 깹니다. 1701년 제임스 2세가 사망하면서 그의 아들 에드워드를 영국의 새로운 국왕으로 인정했죠. 기왕 이렇게 된 거 영국 너네도 왕위를 걸고 승부를 내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듬해인 1702년 전쟁이 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윌리엄이 낙마 사고로 인해 어처구니 없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제임스의 차녀 앤이 왕위를 계승했죠. 루이 입장에서 꽤 난처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녀가 이 타이밍에 등장한 것도 뜻밖인데 영국군 총사령관으로 밀버러 백작 존 처칠을 중용한 겁니다. 처칠은 영국에서 배출한 몇 안 되는 뛰어난 장군이죠. 무려 훗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윈스터 처칠의 조상이에요. 그럼에도 윌리엄은 그의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문제삼아 신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는 즉위와 동시에 곧바로 그를 중용했죠. 이는 그의 아내와 오랜 친분을 이용한 결과이기도 했어요. 이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한 절대 배신하지 않으리라 계산한 겁니다. 또다시 프랑스의 패권을 저지하기 위해 모인 반프랑스 연맹. 그러나 이전 9년 전쟁 때와 달리 전쟁의 양상은 사뭇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대의명분에 앞선 프랑스가 스페인뿐 아니라 헝가리와 바이에른 그리고 쾰른 등을 자기 편으로 포섭했죠.
전선이 그만큼 펼쳐진 거예요. 연맹 측도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오이겐의 참전이었죠. 1699년 신성로마 제국과 오스만 제국 사이에서 벌어진 대튀르크 전쟁이 막을 내리며 드디어 그가 루이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오이겐은 그간 품속에 고이 간직해온 복수심을 마음껏 표출했습니다. 전쟁의 시작을 알린 가르피 전투. 그는 이 전투에서 기선 제압에 성공하며 밀라노를 향한 교두보를 마련했죠. 프랑스군은 맥없이 패했어요. 분명 프랑스군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조직력과 전투력 면에서 제국군을 압도했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훌륭한 군을 통솔할 마치 오이겐 같은 지휘관이 프랑스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튀렌 자작과 콩대공, 그리고 몽모랑시 공작 등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명장들은 모두 세상을 뜨고 남은 건 부모 잘 만나 지휘관이 된 뜨내기들밖에 없었죠. 카르피 전투에서의 패전 소식에 루이는 격분해요. 그는 즉시 지휘관 카티나를 경질하고 작은 꼽추 필레루아 공작을 새 지휘관으로 임명합니다. 기껏 내세운 카드가 작은 꼽추라니. 명색이 군사대국인 프랑스가 이 꼬라지면 말 다 했죠. 필레루아가 작은 꼽추라 불린 이유는 다름 아닌 윌리엄 때문이에요. 6년 전 그가 처음 사령관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상대한 인물이 윌리엄이었습니다. 실력은 없으면서 단지 루이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령관이 되었으니 얼마나 하찮아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꼽추라 부르며 조롱했죠. 제국의 구국영웅 오이겐과 프랑스의 작은 꼽추 빌레루아의 승부라. 당연히 오이겐의 압승이 점쳐졌어요. 실제로 빌레루아는 오이겐에게 노란합니다. 노련한 지휘관답게 첩보를 통해 상대를 파악하고 상대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며 더 적은 병력을 갖고도 압승을 거뒀죠. 자신이 벌인 패가 알고 보니 조커였다는 사실에 루이가 참 속이 쓰렸을 것 같네요. 다행히 상황이 꼭 불리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국이 재정적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프랑스도 여유가 있던 건 아니었죠. 둘 다 지난 전쟁의 여파로 힘든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두 국가의 입장이었어요. 제국은 공격, 프랑스는 수비. 오이겐이 활약을 하면 할수록 이 입장은 변치 않았죠. 가뜩이나 지원도 미진한데 보급론마저 길어지니 신경 써야 할 게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루이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레루아에게 그저 방어만을 명했죠. 오이겐은 어떻게든 단시일 내에 승부를 봐야 했습니다. 오이겐은 적이 방심한 틈을 타 적의 본거지 크레모나를 급습하기로 결심해요. 그는 별동대를 구성하고 미리 잠입해둔 첩보원을 통해 도시로 진입했죠. 곧 도시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빌레노아도 체포되었고요. 그러나 본대가 생각보다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점령은 하지 못했죠. 오이겐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크레모나를 점령해야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보급의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머쥐면 뭐합니까? 부하들에게 봉급 하나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현실에 그는 그저 답답함을 느꼈죠. 그는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만투바로 향합니다. 분명 예정에는 없던 곳이에요. 하지만 풍요로운 도시로 잘 알려진 그곳에 점령한다면 지긋지긋한 보급난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루이가 이를 가만히 지켜볼 리 없었죠. 그는 이번에도 자신의 친척 방동 공작을 사령관으로 내세워요. 그리고 어떻게든 오이겐의 의지를 꺾어내라 주문했습니다. 방돔은 크레모나에 도착 후 구아스탈라로 진군, 보르고 포르테와 루차라를 점령하는 등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그의 후미를 잡았죠. 오이겐은 그나마 마련해둔 보급기지와 보급로를 빼앗긴 위기에 처하자 어쩔 수 없이 말머리를 돌려요. 그리고 루차라에서 두 사람은 격돌했습니다. 전투는 자정이 될 때까지 이어지다가 어둠이 완전히 깔리자 비로소 멈췄죠. 전투는 방돔의 판정승. 방돔은 오이겐보다 더 많은 병력을 갖고도 더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괴멸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거점을 지켜냅니다. 애초에 그의 작전은 오이겐의 질주를 저지하는 것. 결과적으로 섬멸이 목표였던 오이겐이 실패한 거죠. 결국 동력을 잃은 오이겐은 빈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승전 장수였던 그는 이듬해에 벌어진 피에몬테 전투에서 딱 한 번 패전했다는 이유로, 그것도 보급난으로 인한 사기 저하로 벌어진 일이었음에도 질책을 받았습니다.